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항공사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고 차별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티켓을 보여줬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신분을 확인받고 보안 요원까지 대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일이었지만 품격 있는 태도로 그 상황을 대처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한식 글로벌이라는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 건강하고 품격 있는 한국의 맛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 인생에서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날 있었던 일이 단순히 불쾌한 에피소드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품격이 어떤 공기마저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은 늦은 봄이었고 저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푸드 지속 가능성 서밋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아 가는 길이었죠. 전날 밤늦게까지 준비한 발표 자료와 저희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친환경 한식, 포장 샘플이 든 가방을 챙기며 조금 피곤했지만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양복은 구김 하나 없이 잘 다려져 있었고 와이셔츠의 깃도 단정했어요. 출장이라면 익숙한 풍경이죠. 샌프란시스코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들고 17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제 나이 40이 넘은 지금까지 수십 번은 넘게 다녀본 출장길이었지만 그날 아침엔 뭔가 공기 중에 미묘하게 날카로운 기류가 느껴졌어요. 아직 탑승줄이 생기기 전이라 몇몇 사람들만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데스크로 걸어갔고 젊은 여성 직원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티켓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녀는 제 티켓을 스캔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다시 아래 위로 아주 천천히 훑어보더군요. 마치 이 사람이 진짜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맞아? 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말했어요. 이 줄은 프리미엄 승객 전용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 티켓을 보았지만 스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동료를 향해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 클로이 모건이라는 여성이 고개를 빼꼼 내밀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에린이 말했어요. 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죠. 보통 퍼스트 클래스 티켓 스캔할 때 신분증은 따로 요구하지 않지 않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녀는 멈칫했어요. 보안 절차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건 규정이 아니라 그녀의 느낌에 따른 것이었죠. 그녀가 제 면허증을 받아들었을 때 마치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손에 쥐더니 결국 아무것도 스캔하지 않고 데스크 위에 내려놓더라고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짙은 제복의 남자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그 보안 요원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제 옆에 말없이 서서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위험 요소라도 되는 듯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탑승 라인 옆으로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소란을 일으켜줄 마음도 없었고요. 대신 저는 조용히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서 실장님, 저 김인호입니다. 지금 공항 17번 게이트 앞인데요. 혹시 우리 회사랑 호라이즌 에어가 최근 체결한 서부 노선 기내식 계약 기억하시죠? 네, 그 600억 원짜리 계약 맞아요.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해서요. 여기 직원분들이 우리 한식 글로벌이 어떤 파트너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며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정면을 조용히 응시했어요. 어떤 불쾌한 표정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겐 더 긴장감 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죠. 게이트 직원 에리는 제 쪽을 힐끔 보더니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어 처리 중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있던 한 사업가가 속삭였죠. 저 사람 무슨 문제 일으킨 건가? 그 말도 들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서 실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대표님, 방금 동부지역 부사장과 기내식 총괄 책임자에게 상황 전달했어요. 즉시 조치하겠답니다. 본사 법무팀까지 연락할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일단 지켜보죠. 곧 자신들의 실수를 인지하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탑승권은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고 저는 마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 전화는 단순한 불만 신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죠. 조용하지만 강한. 사실 저는 늘 퍼스트 클래스에 앉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공장에서 어머니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맛과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집밥엔 언제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알게 되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먹을거리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보잘것없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작한 제 사업은 지금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식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날 공항에서 누군가가 제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줄에 설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만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는 일이었죠. 제 탑승권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고 저는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나 공항 내부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게이트 직원 에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검색하는 척하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엔 점점 불안감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클로이 목건이 몸을 기울여 에린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짜 무슨 문제 있는 거야? 에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하지만 클로이의 눈빛은 갑자기 바뀌었어요.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 너 저 사람 누구인지 알아? 아니 김인호 씨야. 우리 공급업체 리스트에 있던 사람이야. 최근에 호라이즌이랑 대형 계약 맺은 한식 업체. 에린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잠깐 뭐라고? 그 사람 한식 글로벌 대표야. 우리 이번 분기 보고서에도 있었잖아. 그 순간 에린의 손끝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불신이 아니라 충격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뭔가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태우는 게 낫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데스크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린 17번 게이트 상황 보고해. 시스템에 지연 플래그 떴어. 슈퍼바이저였죠. 그녀는 단호했어요. 에린은 말문이 막힌 듯 대답했어요. 그냥 승객 문제 처리 중입니다. 곧 정리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사 임원들 이 비행기 탄다고 했잖아. 문제 생기면 안 돼. 그 말에 에린은 손을 떨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이미 그녀 자신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녀의 동료 클로이는 점점 더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냥 태워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에린은 오히려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2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 통화를 받았어요. 서 실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대표님, 방금 지역 부사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임원급 인원이 곧 게이트로 간다고 합니다. 기내식 통합 책임자 맥스 스톤에게도 보고가 들어갔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상황 공유해주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아무런 표정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무렵 데스크로 돌아온 클로이는 에린을 옆으로 끌어당겼어요. 너 지금 큰일 났어. 그 사람 우리 라운지 프리미엄 식자재도 납품하는 업체 대표라고. 에린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쪽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언성도 높이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요. 그 침묵은 어떤 소리보다도 강렬했어요. 이미 게이트 근처 승객들 사이에는 불편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비행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걸어왔고 그 뒤를 따라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도착했어요. 바로 호라이즌 동부지역 이사 레베카 울프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김 대표님, 저는 호라이즌 지역 운영 이사 레베카 울프입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 레베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호라이즌 에어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내부 감사팀에 연락했고 제가 직접 비행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별다른 반응 없이 물었어요. 제가 배정받은 좌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레베카는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이 좌석입니다. 첫 번째 줄이군요. 아까 그 줄은 프리미엄 승객 전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레베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레베카 이사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 뒤에 숨어있는 가정어 선푸션입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저는 지금 이 공항 게이트에서 단지 제 좌석 하나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저 자신뿐 아니라 저와 같은 이름, 저와 같은 얼굴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순간이었죠. 에리는 데스크 뒤에 여전히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마이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은 자신의 아이디 배지를 꼭 쥐고 있었고요.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맥스 스톤, 호라이즌 에어 법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짧게 제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경험이 매우 불쾌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어요. 맥스 씨, 제가 여기서 사과를 받으려고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준비된 답변도 적당한 위로도 모두 무력해졌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아무 말 없이 그저 종이 한 장을 꺼내듯. 이건 우리 계약서 사본입니다. 우리 회사는 귀사의 서부 및 중서부 노선 전체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 식자재 포함해서요. 제가 게이트에서 제지당한 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귀사 브랜드를 대표하는 공급 파트너입니다. 제가 모욕당했다는 건 귀사 브랜드가 그 자리에서 무시당했다는 뜻이에요. 레베카는 그 봉투를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제가 트윗을 올리지 않은 것도 사과 편지를 요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더 나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엔 당신들이 보안 요원을 부르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직통 연락 가능한 실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던 승객 한 명이 화면을 내리며 침을 삼켰고 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맥스 스톤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바로 인사조정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교육 체계도 즉시. 하지만 저는 말을 끊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는 건 교육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누군가를 잊지 않게 하는 방식이죠. 이 순간처럼요. 그때 갑자기 비행기에 탑승하라는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받은 좌석은 첫 번째 줄 제 좌석이었죠. 저는 레베카와 함께 조용히 탑승교 쪽으로 걸어갔고 맥스 스톤은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은 에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데스크 뒤에 서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깊은 울림은 말 없는 순간에 남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가 열리고 저는 비행기로 들어섰습니다. 기내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보통은 로봇처럼 형식적인 미소를 짓는 승무원들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빛에 사과와 존경을 담고 있었어요. 먼저 저를 맞은 승무원은 네이든 브룩스였습니다. 그는 제 가먼트 백을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표님, 제가 옷 정리해드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서비스 멘트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제가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승무원은 아무 말도 없이 생수 한 병을 가져다 주었고 제 앞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김 대표님, 이륙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이든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치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특별히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좌석에 앉아 생수병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고는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안도의 숨이 아니라 경험으로 다져진 조절된 호흡이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말없이 삼켜야 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예전 자동차 대리점에서 누군가 당신은 이 차 못 살 것 같네요 라고 했던 순간.
사업 초기에 투자 미팅에 갔다가 발레 파킹 직원으로 착각당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이 자리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있는데도 여전히 정당한 존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순간. 갑자기 네이든이 다시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대표님. 예? 사실 제 남동생이 농업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작년에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에서 대표님 기조연설 영상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 꼭 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눈빛은 진심이었고 어딘가 수줍은 듯한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미소가 저절로 떠올랐어요. 계산된 것도 전략적인 것도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오는 순수한 미소였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요. 그 말 이후 네이드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는 그저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잠시 후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나와 선임 승무원과 짧은 상의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들릴 정도로 말했어요. 지상 보류야. 얼마나 걸릴지 몰라. 본사 쪽이 뭔가 정리 중이래. 비행기 뒤쪽에서는 한 남자가 들으라는 듯 말했어요. 이 항공사는 왜 항상 이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머리를 뒤로 기대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창 밖은 맑았지만 공항 아래로는 고요한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20분 후 본사 내부 보고서가 도착했고 레베카 울프 이사는 별도 회의실에서 법무팀, 인사팀과 함께 게이트 17 사건을 정리 중이었어요. 에리나트,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현장에서 조용히 배제되었고 다음 근무표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방송도 경고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죠.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늦게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빠르게 내렸고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어요. 공항에서의 긴 여정 그리고 내내 이어졌던 감정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마지막 즈음에야 조용히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량 기사와 인사를 나누고 컨퍼런스가 열리는 메리어트 호텔로 이동했을 때 휴대폰에는 수많은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서다윤 실장이 보낸 메시지, 법무팀이 준비한 사과문 초안, 지역 뉴스 블로그에 포착된 공항 사진 링크까지. 그 사진 속엔 제가 공항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공항 전체가 그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은 바이럴이 되거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건 아니었어요. 그저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알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었어요. 회의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몇몇 참석자들이 저를 알아봤지만 그 누구도 공항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선 저는 준비한 자료를 열고 계획대로 식품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배, 조달, 운송 과정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저는 슬며시 그날 아침의 일을 연결시켰어요. 여러분, 때때로 진짜 문제는 시스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용하는 지름길에 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재배자나 공급업체 혹은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들고 게이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무심코 단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조용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천둥 같은 박수가 아니었지만 진짜 박수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한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시애틀 유통회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어요. 지름길에 대한 말씀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나치게 판단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썩는 건 지름길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항공사 호라이즌 에어는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권 단체와의 파트너십, 내부 매뉴얼 전면 개정, 그리고 더는 실명되지 않았지만 김인호 대표의 이름이 담긴 내부 교육 슬라이드. 김 대표는 공식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 매체에서 요청했을 때 서 실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님은 사람들 먹이는 일로 바쁘십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부엌, 은퇴한 반찬 가게 주인이자 김 대표의 어머니는 조용히 온라인 기사를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안 해도 다 안다. 가끔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자부심은 요란한 외침이 아니라
부당함 앞에서도 묵묵히 품위를 지키는 데서 오는 거란다. 그날 공항에서 김 대표가 지킨 건 단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가 지켜낸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